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사람 정준무입니다. 최근 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반값 등록금 등으로 재정상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니스트의 임진혁 교수님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해 오신 교육과정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임 교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강의를 통해서 행복을 전파하는 역할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우선 임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고향이 울산이라고 하시는데요. 우선 고향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네. 부친이 이제 울산을 전혀 오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울산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졸업했기 때문에 고향이 이제 울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그 병영에서 제가 어릴 때 자랐습니다. 네, 병영에서 주로 이제 크셨군요. 네, 어린 시절에 뭐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때는 뭐 울산이 정말 그 한적한 어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살 때는 그 겨울가에 가서 몇 감고 또 태화강에 가서 꼬시래기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잡아서 먹고 뭐 조개도 잡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터키 불 떠가지고 터키 먹이고 요즘 다른 사람들은 참 그걸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린 시절에 고향에 계시다가 고향을 떠나셔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유니스트가 개교를 하면서 다시 이제 울산에 오신 건데요. 울산에 몇 년 만에 돌아오시게 된 셈인가요? 예,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로부터 외지로 갔기 때문에 따져보면 40년 만이고요. 또 제가 81년에 미국을 유학을 떠나면서 한국을 떠났다가 왔기 때문에 27년 만에 고국에 그리고 또 고향 땅에 돌아온 게 되겠습니다. 네, 뭐 울산을 떠나시고 40년 만에 이제 돌아오신 건데요. 뭐 감회가 굉장히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데 계신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외국에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 가을에 서울 시립대학에 초빙 교수로 와 있었는데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남다르더라고요. 아직도 한국은 그 사제라는 이런 개념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 한국에서 한번 대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 신설대학은 학교 자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은 정말 교수로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인데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또 고향 땅에서 그래서 그 기쁨이 뭐 미국을 떠난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안정된 그 미국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국내로 돌아오실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라 그럴까요? 포부를 갖고 돌아오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2007년 말에 왔을 때가 다시 그 MB 정부가 이제 새로 쓰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그 다음에 등록금 문제 그런 게 이슈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지금 교육의 개혁이 그때도 미국에서 한 2003년부터 사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등록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걸 보고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필요하겠다.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 신설대학에서는 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면서 좀 어떤 행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교육비 상승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우려가 있었고 그 교육의 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교육비를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국내적인 관심이 있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신설학교에 그걸 적용해 보시려고 이제 들어오신 건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어떤 교육개혁의 그런 내용들을 국내에 좀 적용시켜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미국도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어났었지 정말 많은 대학들이 특히 우리가 아는 인류 대학들은 이런 데 동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최근에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스트에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그 학술정보처장이라고는 주요 보직을 이제 맡으셔서 그 유니스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선도적인 그런 모바일 캠퍼스를 구축하는데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과학기술대학이기 때문에 특히 그 신설대학으로서 굉장히 그 첨단 기기, 특히 그 뭐 스마트 캠퍼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구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11월에 한국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그 다음 해 4,
4월에 전 교직원들 학생들에게 아이폰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애플 그 아시아 사무실이 그 북경에 있는데요. 네. 그 교육 담당하는 그 부사장이 저희 학교를 찾아오겠다고 네.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얘기를 저희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러더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네. 아이폰 캠퍼스가 된 게 너희 학교라서 어떤 학교인가 싶어서 와봤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때로서 굉장한 좀 그 이슈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폰이 보급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그 스마트폰, IT 기기를 기반으로 한 어떤 교육 혁신 그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제 유니스트에 적용하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기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우선은 이제 그 IT를 교육에 쓴다 하는 건 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좀 그 스마트 기기라는 건 이제 와이파이 그런 무슨 통신망을 통해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손 안에 컴퓨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 즉, 이제는 그 많은 것이 예전에 컴퓨터를 켜가면 시간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바로 학생이 실시간에 어떤 그 교육물을 자료에 접촉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문제점은 너무 기기 중심으로 가다가 보면은 그 컨텐츠나 모델 이런 측면에서는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테크놀로지가 우선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모델을 바꾸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방식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바꾸는 그래서 뭐 소위 그 디지핀 그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서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지금 한국에서도 스마트 교육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디지털 교과서 사업과 해가지고 초등부에만 해도 정부가 지금 2조 2천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들다 보면은 기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육의 방법론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전자교탁을 넣는다든가 아이패드를 넣는다든가 이런 이제 개념인데 지금 이제 그 와서는 이제 교육의 모델 전반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달리 말하면 뒤집힌 학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뒤집힌 학습을 조금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그 하버드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그 크리스텐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크리스텐션이 말하기를 이런 그 새로운 혁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속적인 혁신이 있고 하나는 파괴적인 혁신이 있다. 지속적인 혁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면이고 파괴적 혁신은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그래서 이제 파괴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지금 그 이제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 기기의 어떤 장점을 이용해서 완전히 파괴적 혁신,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세울 것인가. 근데 저희는 이제 후자를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자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아주 그야말로 파괴적인 혁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뒤집힌 학습이라 하는 용어 자체가 이 새로운 개념이라서 아직 한국에 익숙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 번역을 해서 금방 나올 것입니다. 우선 이 개념이 한국에 빨리 들어와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집힌 학습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지난 뭐 교육이란 개념이 들어오고부터는 안 되는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해주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서 지식을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위키피디아에 가면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수들보다 더 많이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위키피디아를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의 어떤 습득은 학생이 하고 그거를 응용하는 것을 교실에서 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그 수업과 수업 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걸 수업 전과 수업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혔다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이제 한씩 땡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뒤집힌 학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용어 자체는 언론에서 만든 거라서 특히 그 어디 정확히 정의가 내려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됐는데요. 이게 뒤집었다는 건데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공부하고 그 이후에 공부하는 걸로 이제 뒤집은 건데요. 이게 그 기존의 그 공부 방법하고는 그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방법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 지난 산업화 시대에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식을 습득을 해.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암기식으로 많이 안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지식이 손끝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 금방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뭐 텔레비를 보다가도 필요한 내용을 금방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때는 그 지식을 응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교육에서는 응용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뭐 숙제를 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기업체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수업 전에 해서 오고 들어오면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 그 토론식 문제풀이 중심식 교육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학생이 뭘 모르고 교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수가 결국 강의를 통해서 지식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응용하는 숙제를 주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단계씩 당겨서 이제는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학생이 먼저 공부를 해서 들어오면 교실에서 직접 문제를 풀고 응용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가능해진 게 이제 그 스마트 기기가 보급됨으로써 다양한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간단하게 이제 검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접할 수 있다는 것도 됐지만은 또 하나는 그 MIT가 시작한 OCW처럼 지식을 공개하는 운동이 지난 10년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컨텐츠들이 교육용 자료가 많이 무료로 공개가 돼서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플립드 러닝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강의 자료 공개, OCW가 여러 군데 이제 깔려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먼저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거였습니까? 클래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소위 그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미리 알아서 이 클래스에서 필요한 그 강의를 미리 듣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플립드 러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다른 또 장치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제까지 그런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예습이라는 것이죠. 수업도 이제 읽어봐라. 근데 안 읽어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읽어오지 않고 또 교수가 그걸 측정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IT 기반의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시스템이 발전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어떤 걸 했는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측정 교수가 요구하는 수준에 다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알게 되기 시작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개념을 실행할 수 있는 툴이 이제 드디어 등장했다. 그걸 좀 학문적으로 나오는 러닝 애널리틱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석해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했는지를 측정을 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행 학습을 하고 왔는가 안 왔는가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되어 있군요. 학생들이 거짓말 치기도 어렵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공부한 척하기도 어렵게 되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가능해진다. 우선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그 학습 그 요구된 학습을 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교수도 물론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준비를 해와야 곧 수업에 들어와서 그걸 응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안 했다면은 그 다음에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두 단계를 거쳐서 본인이 자기의 프로그레스를 측정할 수가 있고 다음에 수업에 와서 전 단계를 안 하면 뒷단계를 못한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옛날 방식과 다르게 학생들에게 스스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 방법이 보급이 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즐겁게 공부를 주도하고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실에 와서는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하고 이제 토론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수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 수업 강의에 들어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물론 문자도 보내고 딴짓을 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MIT에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요새는 MRI를 다 찍을 수 있으니까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머리를 조사를 해보면 텔레비를 볼 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다는 거죠. 뇌파에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요즘 그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런 식의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양은 한 10%에서 20%만 머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수업을 통해서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액티브 러닝, 학생 주도적, 학생이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숙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뇌파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가 활동을 해야 이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능동적 수업은 이런 장점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능동적 수업을 하면 머릿속에 공부한 것의 80에서 90%가 남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앉아서 학생이 이렇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이런 학습에서 학생 스스로가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고 하는 이런 거를 하자. 그렇게 되면 학습의 성과가 월등히 올라간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까지 못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그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플립드 러닝이 뭐 기존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교육 성과가 높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군요. 근데 그 방법이 사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e-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존의 e-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쭉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방식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e-러닝을 분석해 보면은 e-러닝은 이제 그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주로 주된 방법 카메라를 찍으면 녹화를 하죠. 녹화를 하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런 이제 그 e-러닝의 장점을 얘기를 합니다만 e-러닝의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동적인 학습의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머리 잘 안 남는다. 근데 교실에 앉아서도 그 정도인데 60분 강의를 녹화한 걸 보면 더 어려운 것도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강의 가서 듣는 거하고, 그걸 녹화한 걸 보면 더 졸립거든요. 그래서 학습질이 더 떨어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e-러닝이 주는 장점,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걸어받지 않고 장소를 걸어받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지만 그것의 반대 급부로서 제공하는 것이 학습의 율이 또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가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 학생 주도적으로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e-러닝은 그것과 반대 방향, 즉 수동적으로 더 수동적인 학습으로 간다는 이것이 e-러닝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e-러닝은 그냥 강의하는 거를 찍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 외에는 그 능동적인 자기주도적인 소위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액티브 러닝 또는 그 플립드 러닝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임 교수님께서 이런 그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교육과정 혁신을 지금 전파하고 계신데요. 그런 그 교육과정 혁신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한번 그러면 무슨 등록금 문제를 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등록금 아니겠습니까? 작년 대선에부터 정해서 박 대통령께서 14조 원의 그 등록금 총회에서 반값 7조 원을 정부 해결하겠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가 4조 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1조 원을 내라. 제가 늘 생각하기를 대학이 지금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또 1조 원을 더 낸다. 이건 정말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다. 근데 등록금을 대준다고 해도 연세대학의 정가병 총장님 말씀하신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등록금을 낮추면 결국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방법 말고 정말 이 뒤집힌 학습을 하면은 우선 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그 질의 문제, 즉 창의적인 인재 양성, 토론식 수업이 가능해졌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건 이제 그 미국이나 저희 학교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 교육의 수준도 높이고 들어가는 교육 비용도 줄이는지를 좀 간단히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시플린 학습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할 때까지는 먼저 공부를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수의 시간이 주는 것이죠. 저희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2번 강의 이제 대개의 경우에 대학의 과목들이 2번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일주일에. 근데 한 번은 자가학습을 하기 때문에 강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의 시간이 반만 들지 않습니까? 네, 예. 제일 요즘 대학에서 등록금이 많이 올라가는 게 교수의 임금입니다. 예, 우선 교수가 반밖에 안 들어간다면 네. 또 이론적으로 반값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그럼 반만 다느냐? 학생이 자기 주도적인 수업을 통해서 하고 들어와서 토론식, 문제풀이식 중심으로 이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던 것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21세기형 교육인데 그런 교육을 하면서도 비용이 반이 준다. 이런 건 이제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장점이 있는 그 뒤집힌 교육이라고, 뒤집힌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유니스트에 적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걸 이제 주도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유니스트에서는 그런 그 플립드 러닝 방식이 적용을 되고 있는지, 또 거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그걸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니스트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4년 전에 와서 이런 개념을 우선 제 과목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제 과목을 이제 해서 현재 많은 분들에게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당신 과목이니까 그렇지 다른 것도 그게 되겠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저희가 이걸 확대를 해서 12과목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2과목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도 저희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전에 강의 위주로 듣던 이런 교육하고 플립드 러닝에서 학생이 먼저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방법하고 어느 쪽이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80%의 학생들이 플립드 러닝 뒤집힌 학습이 좋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제 과목의 경우는 97%의 학생들이 플립드 러닝이 좋다. 어떤 점이 좋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나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리고 평소 때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것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니까 좋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처음에 이런 개념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쭉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렇게 암기식 위주로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는 과외를 들은 애들이 갑자기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50% 해봐라. 이러면 애들이 과연 할까요? 교수님들이 다 그걸 우려를 하시죠. 근데 제 경험으로 이제 확실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학생들은 오히려 이 방법을 좋아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문제는 교수님들이 이런 상태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예. 이제까지 강의 위주로 하셨던 교수님이 강의를 하지 마십시오 하면 내가 강의를 안 하면 어떻게 뭘 해란 말인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준비가 그것만 된다면 뭐 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인식이 안 바뀌는 것이 아직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플립드 러닝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강의 단위가 좀 작고 또 학교 규모가 좀 작은 유니스트 같은 대학에는 좀 적절하지만 또 좀 규모가 큰 대학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만회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운동의 어떤 파이어니어가 닥터 칼 와이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재작년 사이언스 정말 이번에서는 제일 좋은 저널 중에 하나인 사이언스에 발표한 아티클을 보면요. 물리 인문학을 자기 대학에서 했는데 267명 그러니까 대형 강의죠. 267명 강의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다는 게 사이언스의 그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200명 들어가는 기초 과목들은 저희가 맥시멈 200명 들어갑니다. 200명 들어가는 과목에도 이걸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론 작은 데에도 다른 장점이 있지만은 큰 데는 큰 데대로 방법론의 차이지. 그러나 이 마대를 적용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되는 그런 대형 강의실에서 아무리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토론식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명 들어가는 그런 화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물론 학생이 이제 사전 수업을 학습을 하고요. 사전 학습에 사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잘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 대학에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 우선 개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들어오면 학생이 자기 공부를 했다고 해서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들어오면은 3명씩 팀이 앉아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푸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정해주고 풀어라. 그래서 그중에서 정말 몇 명이 푸는 애가 또 있지 않습니까? 200명 중에는.
그러면 그 푼 학생들이 이제 손을 들고 자기가 푼 거를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칠판 나와서 200명이 안 되는데 언제 칠판 나와서 쓰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아이패드는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손을 들면 저희 조교들이 가서 그걸 카메라로 바로 찍습니다. 찍으면 바로 프로젝터에 바로 이제 그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마이크를 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학생들이 보고 답이 틀렸다 아니면 맞다든가 그게 토론을 하게 되죠. 재미네요.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1인이라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질문은 좀, 교수님께 답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리트 러닝을 실제로 해보시고 오래 경험이 있으신데, 좀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안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은 우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 인프라가 우선 구축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한국 대학에 안 돼 있으면 이 디지털 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식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당연히 뭐 그냥 쫓아오더라면 교수가 강의해 주는 그런 개념을 있다가 자기가 해와야 된다. 이건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인식이 학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수들의 인식도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강의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강의는 안 하고 그거는 학생들이 해서 오면 자기가 보다 문제풀이 중심으로 갔는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학교의 모든 행정 절차나 팔리시나 뭐 티칭 우리가 그 교수들이 시수라 그러는 몇 과목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전부 지금 강의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걸 해보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 체제가 갖춰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개념성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실제 실행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사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걸 정착시키기에는 굉장한 큰 어려움들이 뭐 있는 건 당연한 건데요. 특히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혁신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셔서 지금 유니스트에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을 선도하는 아주 좋은 모델로 뭐 더 나아가서 뭐 세계적으로 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모델이 되기를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한 거는 그동안에는 그 교수님들도 저희가 이런 게 뭐 누구 하버드 대학이 이런 거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안 하죠. 그럼 MIT가 합니까? 그러면 안 하는데요. 이러면 그럼 우리는 왜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면 제가 참 답변을 구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나 MIT 우리가 하는 버클리 뭐 좋은 정말 우리가 탑 30개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이 이런 운동을 지금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그 스탠포드가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미래 교육의 대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버드가 정말 뭐 온라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지금 이런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건 이젠 그 온라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시저가 정말 돌아오지 못하는 결단대로 가는 거 아니냐. 사실 제가 서울대학에 2번 가서 초청을 받아서 이런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도 서울대학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이제 한국도 좀 루비콘 강에 가까이 가자 하는데 제가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만 이젠 많은 대학들이 이젠 이게 대세라고 생각하고 그런 유명한 대학들이 주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하여튼 유니스트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모델을 좀 만드셔서 좀 전파를 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도 유지하고 또 교육비도 다운시키는 그런 새로운 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임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플리트 러닝 방식이 대학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의 예를 뭐 다시 들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초중고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응용돼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를 발표한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이 초중고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방식은 똑같이 적용하고. 예,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해서 오면 교실에서는 토론식 한다. 이건 물론 뭐 자료나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교사들이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빨리 이런 개념이 들어와서 저는 특히 저희 그 한국에서는 그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플립드를 해서 뒤집힌 학습을 통해서 방법을 바꾸면 그것이 가능하다. 현재 같은 방법으로는 사교육을 따라잡기는 힘들지만 공교육도 이제 이런 교육의 마대를 바꾸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이제 그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뭐 사교육부터 절감하고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학교 폭력 문제도 이 플립드 러닝 가지고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 학교의 문제점이 OECD 국가 중에서 수업 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죠? 수업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10시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학원에 가고, 그 다음에 12시 넘어서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10시까지 잡아놓으니까 얘들이 잔다고 그럽니다, 주로. 자야 학원을 가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낭비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뒤집힌 학습을 공교육에 적용하게 되면 자기 능력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5시면 집에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업이 더 필요한 학생만 7시든 10시까지 학교에서 앉아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면은 지금 현재 저는 그 학교 폭력 왕따가 나는 근본 이유가 학교에 너무 오랫동안 잡아놓으니까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위약해지고 심리적으로도 피폐해졌다고 그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한 5시까지 마치고 나가서 마음껏 뛰놀게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그 폭력의 문제나 왕따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교육이 이제는 학생들을 너무 학교에 잡아만 놓는 이런 교육에서 이제 내실 있게 가르치는 방법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활동만 붙들려가지고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또 폭력성으로 나타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좀 여유를 갖게 되면 그들도 좀 여러 가지 좀 삶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훨씬 더 학교 생활이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요새 그 임 교수님께서는 그 학교의 교육관련 혁신도 신경 쓰고 계십니다만은 요새 행복 전도사로 이제 좀 알려주셨는데요. 소위 그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 계기를 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저 오후에도 여기 효사관학교에 가서 1시간 강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 한 100여 명 앞에서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행복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당신 경영학자인데 무슨 행복 얘기를 하냐, 인문학자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달라이라마 아시죠?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에 가면은 자기 나라보다는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하버드대 교수 숀 아츠라는 분이 행복 특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대학에 입학을 하고 하버드대 교수가 됐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학생이 되고 교수가 됐는데. 근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버드 학생의 80%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20%만 행복하더라.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똑같은 질문을 저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 81년에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은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는 한국 가면 예전보다는 훨씬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삶이 팍팍하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삶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 학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새로운 신설 학교에 새롭게 모든 환경, 장학금 저 1학년 좀 다 100% 주고, 그럼 다 행복해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자꾸 하고 왜 그럴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행복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게 하나의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올라갔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예,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죠. 최근에 나온 조사에 보면 한국의 그 학생들의 삶의 질이 OECD에서 4번째로 높다고 그럽니다. 삶의 질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내 방도 가지고, 내 컴퓨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만족도를 물어보면 27입니다. 네. 거의 하위거든요. 네. 이것의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 한국에서는요. 네. 삶의 질은 올라갔는데 그것이 삶에 주는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큰가?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 행복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이제 행복을 전파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느 분들을 좀 만나셨나요? 계층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제가 한 35번쯤 행복 강의를 했는데, 네. 뭐, 중학교 학생들, 네. 그리고 고등학교 한 500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 500명 앉아있는 데 가서 행복을 얘기한다. 네. 대학생들도 300명 이렇게 앉아있는 데 가서 뭐, 저희 같은 교수들이 뭐 학회 가서도 한 400명 정도 네. 있는 데서 얘기를 하고, 뭐, 각계각층입니다. 네. 근데 하나 아실 거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행복 기금을 만들겠다, 행복 주택을 만들겠다, 행복 연금을 만들겠다, 뭐 행복 학교, 뭐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 됩니다. 네. 그건 달리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행복에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네. 각계각층에. 그래서 제가 가는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보면 행복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좀 봅니다. 네, 그만큼 행복에 굶주려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청중들이 다 즐거워하는 얘기만 하시니까 강의하시기도 신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성공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그 62년도에 이 공업화 지정을 하고 지금 작년에 50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 그 공업화 비밀을 보면 4천년의 빈곤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네. 이제 공업화를 결심하는 건데 그 꿈이 이루어졌음에도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즉 성공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는 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럼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할 것인가,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포기할까,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쇼나처나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행복이 최대의 경쟁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그렇죠. 거란 말씀. 그러면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사회가 굉장히 그 불확실한 불안 속의 시대에 저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사람들이 다 이 변화가 심하면 불안을 느끼죠. 마음에.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시도해보기가 쉽지 않다고. 즉, 성공을 위해서 참 모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야 그런 진취적인 정신을 가진다. 그래서 셔나처가 이제 말하는 게 행복이 어떤 사치, 옛날에 성공을 위해서 좀 포기해야 되는, 미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네.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교수님께서 행복을 강의하실 때 중학생들 대상, 고등학생 대상, 또 대학 교수들 대상으로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각각 해주시는 말씀이 다르실 것 같아요. 중학생한테 하는 얘기하고 뭐 대학 교수한테 하는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어떤 핵심이라 그럴까요? 행복의 요체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청조에 따라서 물론 애를 들거나 사례를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강의라는 게 그분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기본은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긍정하는 마음이거든요. 현재를 긍정하지 않고는 고등학교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감사하는 걸 쉽지 않습니다. 뭐 감사할 일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감사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줄 때 누구나 감사합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주면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받아줘서 고맙다. 이런 개념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거는 존재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냥 있어주는 것 자체,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주의가 감사한 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행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요즘같이 이런 불확실한 시대, 우리가 뭐라면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 뭐 교사가 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안전 위주로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좀 꿈을 갖고 모험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네. 근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려면 현실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래 한번 더 해보자, 실패하다가 또 하자, 이래 되려면 내가 뭔가 안에 차야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이 최대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좀 얼굴이 좀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던가요? 아니면 웃음이 좀 나고 바뀌는 거를 좀 맞습니다.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네. 두 개의 목적이 성공과 행복이라 이렇게 화를 네. 줄이면요, 성공한 사람 옆에 가면 전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행복한 사람 옆에 가면 전념이 됩니다. 네. 우선 내가 행복해야 네. 옆에 사람도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사회자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동안 좀 뭐 행복한 걸 느끼시는지. 네, 제가 이 교수님 분위기가 이 행복을 막 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 사람이 행복하면은 이것이 전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갔잖아요. 성공은 어떻게 보면 남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뭐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면, 아니면 희생이라고 그러다 어쨌든 내가 내 목표만을 가는 거지만, 행복은 내 스스로 행복하면 그것이 자연히 이웃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을 배워야 되는지 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임 교수님 최근에 보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힐링을 해주는 그런 강연도 많고, 또 교수님처럼 행복론을 강의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 중에 우리 임 교수님의 행복론은 다른 분들의 행복론하고 어떤 좀 차별성을 갖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책이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네. 즉 불안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팠다. 이 김난도 그 교수의 책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네. 나도 아팠다. 네. 당신들이 볼 때 내가 뭐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그래서 잘 나간 줄 아나? 그렇지 않아. 나도 시간을 살 때 있었고 이런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조해주고 동참해주고 이런 데서 서울대학교 교수도 저래 아픈 적이 있었구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 나오는 게 힐링인 것입니다. 이제 괜찮다. 근데 힐링의 문제점은 전부 괜찮다는 거죠. 방황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사실 괜찮은 거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 좀 지금 현재 문제점은 아파도 괜찮고 사실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금 아파하는 사람 보고 다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양자가 사실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그 아픈 사람을 극복해서 이게 나가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아파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는 것이 정말 키인데, 그런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젊은 사람 보고, 목표를 향해서 그냥 목표를 정해서 갑시다. 열심히 갑시다. 이렇게만 할 수도 없고, 양쪽을 다 해줘야 돼. 이것이 가장 참 우리가 가진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것이 지금 나와야 지금 된다고 봅니다. 아주머니 지금 여러 가지 힐링 자체가 가진 그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이런 새로운 이제 마대를 우리가 젊은이에게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 이거 생뚱맞은 질문입니다만, 교수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아까 제가 눈을 뜨고 있던 자체 행복. 한번 제가 울산에서 지금 하시니까 울산에 대한 말씀드려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되게 일기예보를 보고 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보면은 되게 서쪽 지방에 눈이 옵니다. 한국에서는 전라도 지방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울산은 눈이 안 옵니다. 호우가 와도 중부나 북부에 주로 호우가 오더라고요. 서울이나 그때 청주에 서울에 물난리 났을 때는 말짱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울산에 산다는 것이. 그리고 태풍이 와도 남쪽에 오지, 여기는 태풍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가면 동해 바다가 있죠. 서쪽으로 가면 높은 가지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나름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정자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야, 저 바다가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해 가는데, 보기 나름이잖아요. 40분, 30분 운전해서, 지루하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태양을 보면서 살 것인지 태양을 던지고 어두워할 것인지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교수님이랑 1시간 남짓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제가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도 기분이 좋고요. 행복해지는 느낌이 막 솟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이제 교육 혁신도 지금 막 추진하고 계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어떤 그 다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정말 제가 이 노년기에 한국에 와서 그것도 고향 땅에 와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학생들에게 또 제 이웃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걸 좀 전파해주고 싶고요. 이걸 제도를 통해서 교육 제도를 혁신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학생들. 학생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미루고 졸업할 때까지 행복을 포기하는 그런 삶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학생도 그 나이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행복을 즐기면서 공부를 해야 그래도 나중에 가서도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 또 교육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그 시민들과 또 언제라도 제가 필요한 데 가서 정말 새로운 이 행복을 새롭게 찾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말 뭐 언제라도 좀 불러주면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고향에 와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발전으로 삶이 좀 윤택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곧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임 교수님 말씀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